바스테르비크 잠긴 창문편. 1979년 겨울 스웨덴 동부의 작은 마을 바스테르비크는 눈으로 고요하게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몇 집 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에서 늘 그랬듯이 조용히 겨울을 보냈고, 눈이 소복이 쌓인 숲길은 매일 조금씩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런데 그 평온한 날들 중 어느 아침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휴가를 나와 별장에 머물던 한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였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절박했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경찰차는 눈 덮인 숲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전나무 뒤에 숨어있던 작은 붉은 지붕의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분명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신호였지만, 경찰은 현관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잠금 장치는 명백히 안쪽에서 걸어 잠근 상태였다. 안에서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벽난로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일상이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공포로 변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긴 스프 그릇이 있었고 김이 아직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빵 조각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의자는 뒤로 급히 밀린 채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가족은 이 자리에서 막 일어났던 듯한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집을 살피던 경찰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현관뿐 아니라 뒷문도 모든 창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가족이 스스로 나간 흔적도 없었다. 더불어 집 밖에는 눈이 깊게 쌓여 있었는데 눈 위에는 어떤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갑, 옷, 여권, 여행 가방은 모두 그대로였다. 가족은 어디론가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그들을 데려갔다면 어떻게 발자국 하나 없이? 그리고 만약 스스로 나갔다면 왜 모든 문을 안에서 잠가두고 나갈 수 있었을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주변 주민들을 찾아가 그날 밤 들린 소리를 물었다. 한 노인은 새벽에 강가 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을 때 눈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었다. 다른 주민은 나무 사이에서 누군가 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 역시 확인해보면 오직 침묵뿐이었다. 또 다른 주민은 별장 쪽에서 들린 소리를 웃음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라고 표현했다. 증언들은 서로 다르고 모두 불분명하며 사건을 더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던져 넣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고 별장은 폐쇄된 채 세월 속에 묻혀갔다. 그렇게 22년이 흘렀다. 그런데 2001년 여름 숲을 지나던 등산객이 작은 뼈 조각을 발견했다. DNA 분석 결과 사라진 가족 중 어머니의 뼈였다. 수색 범위가 확대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번엔 아버지의 것이었다. 문제는 그 위치였다. 두 유골 모두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없는 절벽지대에서 발견된 것이다. 낙상 흔적도 동물의 공격 흔적도 범죄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옮겨놓은 듯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아이의 유골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었다. 분석 결과 아이는 죽기 전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 도망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향한 방향은 부모가 있는 쪽이 아니라 숲의 가장 깊고 위험한 쪽이었다. 마치 부모보다 더 가까운 곳에 어떤 위협이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피해 도망친 것만 같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은퇴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나는 그 집에서 가족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별장은 지금도 철문이 녹슨 채 잠겨있고 주민들 중 몇몇은 겨울밤 그 창문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경찰 기록은 봉인된 채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쯤 되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조용히 감추는 어둠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24년 후 처음 실종을 신고했던 가족 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가족에게 전화를 10번 넘게 걸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통화에서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받았고 어떤 통화에서는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받았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우린 곧 돌아갈게. 잠깐만. 우리 아직 집안에 있어. 그는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라디오에서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이 경찰이 발견한 식탁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는 말한다. 그날 이후로 난 평생 그 집을 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전 마을을 정비하던 공무원이 신고를 했다. 폐쇄된 별장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다시 별장을 강제로 열었고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최근에 켜진 듯한 라디오가 혼자서 백색 소음을 틀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녹음 전문가는 그 소리를 분석하며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최소 4명 이상의 파형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초. 분석 장비는 소리를 명확히 분리해냈고 그 안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은 우리가 잠갔어. 우린 아직 집안에 있어.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던 이유,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던 이유, 식탁 위에 따뜻한 스프. 그 가족은 그날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있다.